15장 손님. 똑똑. 나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무슈런이 또 왔나? 다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 나는 무슈런을 쫓아버릴 양으로 바닥에 물을 튀기며 일어선다. 한 손으로 허리에 수건을 두르면서 다른 손으로는 등미리소를 집어든다. 그렇게 무장을 하고 문을 연다. 하지만 내가 문간에서 마주친 것은 나비소녀가 아니다. 천사들의 나라에서 나를 지도해 주었던 에드봉 웰즈가 내 면전에서 빙그레 웃고 있지 않은가. 뭘 그렇게 놀라? 지난번에 우리가 헤어질 때 자네가 다음에 뵙겠습니다 하고 인사하지 않았나? 나는 웅얼웅얼 대꾸한다. 그때 아듀라고 대답하셨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못 뵙는구나 하고 생각했죠. 내가 말한 아듀는 우리의 재회를 신에게 맡긴다는 뜻이 아니라 신들의 나라에서 보자는 뜻이었네. 내 말대로 우리가 지금 신들의 나라에 와 있는 거 아닌가? 우리는 긴 포옹으로 반가움을 나눈다. 그제야 나는 그가 안으로 들어서도록 비켜선다. 그는 거실 소파에 편안하게 자리를 잡더니 예전에 늘 그랬던 것처럼 허들을 늘리지 않고 곧장 알려준다. 이번 기회는 유난히 후보생들이 많다네. 전에는 후보생들을 적게 뽑았는데 이번엔 그들이 원대한 계획을 세운 모양이야. 그래서 나도 오게 된 것일세. 에드몽 웰즈는 그 수수께끼 같은 표정하며 카프카를 연상시키는 뾰족한 기, 역삼각형의 얼굴 등이 예전 모습 그대로다. 인간으로 살았던 마지막 생애에서 그는 개미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던 곤충학자였다. 하지만 그가 가장 좋아했던 일은 세상의 지식을 한데 모으는 일과 일견 서로 소통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존재들 사이에 다리를 놓는 일이었다. 그는 인간과 개미 사이의 대화를 가능케 하는 기계를 발명했을 뿐만 아니라 인간과 천사 간의 소통에도 깊은 관심을 가졌다. 내 빌라는 자네 빌라에서 그리 멀지 않아. 올리브나무 거리에 있네. 142,851호 빌라 1세. 그는 마치 휴양지에서 사귄 친구에게 자기가 머물고 있는 곳을 가르쳐주듯이 말했다. 그 사이에 나는 재빨리 속옷과 토가를 입고 샌들을 신었다. 이곳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섬에 다다랐을 때 해변에서 줄 베른을 만났어요. 거의 죽어가고 있더군요. 그를 품에 안고 살펴보니까 옆구리에 상처가 벌어져 있었어요. 디오니소스는 그가 너무 일찍 왔고 너무 호기심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말썽이 생겼을 거라고만 하더군요. 줄 베른은 언제나 성부자였지. 에드몽 웰즈는 그 수수께끼 같은 살해 사건을 디오니소스만큼이나 덤덤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는 올림푸스 산에 올라가지 말라는 말만 겨우 남기고 죽었어요. 뭔가 무시무시한 것을 보기라도 한 듯했어요. 에드몽 웰즈는 글쎄 하는 듯한 표정을 짓는다. 우리의 눈길은 어느새 창밖으로 향해 있다. 눈에 덮인 산의 아랫자락이 보인다. 나는 다시 말한다. 여기는 모든 게 너무 이상해요. 이상하기보단 경이롭지. 이 책들은 또 뭐죠? 온통 백지예요. 내 스승의 얼굴에는 미소가 더욱 크게 번진다. 그럼 우리가 그 백지들을 채워나가지 뭐. 나는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전을 계속 쓸 수 있겠는걸? 이제부터는 인간이나 동물에 관한 정보는 다루지 않을 거야. 천사들에 관한 얘기도 넘어서서 신들을 정면으로 다뤄보면 어떨까 싶어. 그는 어깨에 둘러매고 있던 가방에서 책 한 권을 꺼낸다. 언뜻 보기에는 내 것들과 비슷하게 생긴 책이다. 다만 이미 손으로 매만져서 길이 든 것처럼 보인다. 그가 책등의 반대쪽 단면을 쓰다듬으며 말을 잇는다. 이제부터 우리가 겪게 될 일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기록할 생각일세. 내가 예전에 썼던 글 중에서
아주 중요하다 싶은 것들은 기억나는 대로 다시 적어 놓았네. 여기에서 새로이 알게 될 것들을 모두 보태어 더욱 완전한 책으로 만들어갈 거야.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 일을 계속 하시는지. 말 놓아도 돼. 이제 나는 자네 지도천사가 아니야. 자네처럼 신의 일을 배우는 학생이라네. 자네와 대등한 존재라고. 그럼 다시 물어볼게. 무엇 때문에 그런... 아니, 죄송해요. 안 되겠어요. 저는 말을 높이는 게 더 편해요. 무엇 때문에 그런 지식 탐구를 계속 하시는 거죠? 그는 대답하기에 앞서 놀란 기색을 보인다. 내가 우리의 달라진 관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놀라운 모양이다. 그건 아마도 어린 시절에 내가 알아야 할 것이 너무나 많다는 생각에 쫓기며 살았기 때문일 거야. 그야말로 강박관념이었지. 어느 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외우라고 시킨 것을 내가 제대로 외우지 못하자 그 선생님이 내게 말씀하셨어. 너 깡통이로구나. 하고 말이야. 그 뒤로 나는 나 자신을 가득 채우고 싶었어. 쓸데없는 정보를 달달 외우기보다 진짜 정보로 나를 채우고 싶었네. 13살 때 두툼한 공책에 과학 정보와 사진, 그림, 개인적인 견해 등을 담아 백과사전을 만들기 시작했지. 회상에 젖은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진다. 나는 발가벗은 여배우의 사진을 잡지에서 오려내어 내가 만들던 책의 수학 공식들 사이에 붙여놓곤 했네. 책을 들춰보고 싶은 마음이 자주 일게 하기 위해서였어. 나는 그 책을 채워나가는 일을 중단해 본 적이 없네. 자네가 알다시피 천사들의 나라에 있었을 때에도 백과사전 편찬하는 일을 이어나가고 싶어서 지상의 한 인간에게 영감을 주었어. 그러다가 하마터면 낭패를 당할 뻔했지. 이제는 여기에서 상대적이고도 절대적인 지식을 계속 찾아 나갈 생각이네.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전 제5권을 쓰시겠다는 건가요? 공식적인 제5권일세. 비공식적인 제5권은 이미 여러 권 썼지. 그것들을 여러 곳에 감춰져 있네.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전들이 지구에 감춰져 있다고요? 물론이지. 그것들은 나의 작은 보물일세. 뒷날 인내심을 가지고 찾는 사람들이 발견하게 되겠지. 어쨌거나 현재는 이 책을 쓰고 있네. 이제 막 시작했어. 나는 책을 바라본다. 책에는 멋진 서예 글씨로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전 제5권이라고 적혀 있다. 그는 책을 나에게 내민다. 예전에 이러저러한 이유로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그들로부터 아주 많은 지식을 얻었다네. 나는 그 지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었어. 하지만 그런 선물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준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래서 나는 누군가가 읽어주기를 바라면서 병에 편지를 담아 바다에 던지는 심정으로 모든 것을 원고에 담아 세상에 내놓았네. 내 글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은 나를 만나지 않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라 믿네. 나는 백과사전을 펼친다. 첫 번째 표제 항목은 태초에로 되어 있다. 이어서 알지 못하는 것을 마주할 때의 두려움. 만약 우주에 우리밖에 없다면 천상의 에루살렘이라는 항목이 나온다. 마지막 항목에는 숫자의 상징체계라는 제목이 붙어 있다. 이걸 또 쓰셨어요? 앞서 내신 책에 이미 나와 있는 거잖아요. 에드몽 엘즈는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는다. 숫자의 상징체계는 모든 것의 열쇠일세. 내가 이것을 되풀이해서 설명하고 보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야. 우주가 나아가는 방향을 이해하는 데에는 이보다 더 간단한 방법이 없어. 내 말을 명심하게, 미카엘.
16장 백과사전 숫자의 상징체계. 아라비아 숫자로 불리는 10개의 숫자는 3000년 전에 인도인들이 창안했다. 이 숫자들의 상징체계는 생명과 의식이 나아가는 도정을 잘 보여준다. 숫자에 있는 곡선은 사랑을 나타내고 교차점은 시련을 나타내며 가로줄은 속박을 나타낸다. 숫자들의 생김새를 살펴보자. 일은 광물이다. 그저 세로줄 하나로 되어 있을 뿐이다. 속박도 사랑도 시련도 없다. 광물에는 의식이 없다. 광물은 물질의 첫 단계로 그냥 존재할 뿐이다. 이는 식물이다. 위는 곡선으로 되어 있고 밑바닥에 가로줄이 있다. 하늘은 땅에 속박되어 있다. 밑바닥의 가로줄은 식물을 움직일 수 없게 하는 뿌리를 상징한다. 식물은 하늘을 사랑한다. 그래서 제 잎과 꽃을 하늘로 향하게 하여 빛을 받아들인다. 삶은 동물이다. 2개의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동물은 땅도 사랑하고 하늘도 사랑한다. 하지만 어느 것에도 매어 있지 않다. 동물에게는 두려움 따위의 감정과 욕구가 있을 뿐이다. 2개의 곡선은 2개의 입이다. 하나가 물어뜯는 입이라면 다른 하나는 입맞춤을 하는 입이다. 사는 인간이다. 이 숫자에는 시련과 선택의 갈림길을 뜻하는 교차점이 있다. 인간은 3과 5의 교차로에 있는 존재이다.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 현자가 될 수도 있고 동물의 단계로 되돌아갈 수도 있다. 5는 깨달은 인간이다. 이 숫자는 생김새가 2와 정반대이다. 위의 가로줄은 하늘에 매여 있음을 나타내고 아래의 곡선은 땅에 대한 사랑을 나타낸다. 이 단계에 도달한 존재는 현자이다. 그는 보통의 인간이 지니고 있는 동물성에서 벗어나 있다. 그는 세상사에 대해서 거리를 두며 본능이나 감정에 휩쓸려 행동하지 않는다. 그는 두려움과 욕망을 이겨낸 존재이다. 그는 다른 인간과 거리를 두면서도 인간과 지구를 사랑한다. 6은 천사이다. 선업을 많이 쌓은 영혼은 육신을 가진 존재로 다시 태어날 의무에서 해방된다. 환생의 순환에서 벗어나 순수한 정신이 되는 것이다. 이 단계에 오르면 더 이상 고통을 겪지 않으며 기본적인 욕구도 느끼지 않게 된다. 6은 사랑의 곡선이며 존재의 중심에서 나오는 순수한 나선이다. 천사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땅으로 내려간 다음 더 높은 차원에 도달하기 위해 다시 하늘로 올라간다. 7은 신의 후보생이다. 5와 마찬가지로 이 숫자에는 하늘에 매여 있음을 나타내는 가로줄이 있다. 하지만 아래쪽에는 곡선 대신 세로줄이 있다. 아래쪽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뜻이다. 프랑스 사람들은 이 숫자를 쓸 때 세로줄 항복판에 작은 가로 획을 그어 7이라고 쓴다. 그러면 4에서처럼 교차점이 생긴다. 7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시련을 겪어야 하는 단계인 것이다. 이 단계에 오른 존재는 더 높은 곳으로 계속 올라가기 위해 무언가를 이루어내야 한다. 에드몽 웰즈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전 제4권의 항목 제수록 17장 원형극장에서 열린 첫 축하연. 그렇다면 더 높은 곳에는 무엇이 있을까? 팔에 해당하는 어떤 존재가 있는 것일까? 종이 길게 3번 울린다. 우리는 아주 오래된 나무가 있는 중앙 광장 쪽으로 걸음을 재촉한다. 다른 후보생들이 우리보다 먼저 와 있다. 다들 하얀 토가 차림이다. 후보생들의 나이는 제각각이다. 아마도 지구에서 마지막 생애를 보내고 떠내올 때의 나이가 서로 달랐기 때문이리라. 우리는 후보생들이 그렇게 많다는 사실에 놀라 서로 바라본다.
그러면서 서로의 특별한 점을 짐작해 보려고 애쓴다. 여기에 온 존재들은 저마다 무언가 훌륭한 점을 지니고 있을 게 틀림없다. 진노랑 토가를 입은 젊은 여자가 우리에게 한 줄로 정렬하라고 이른다. 에드봉 엘주가 내게 속삭인다. 시간. 모르겠어요. 저는 시계가 없어요. 그는 미소를 지었다. 내 말을 잘못 알아들었군. 시간의 여신들은 호라이 가운데 하나란 말일세. 하루의 시간을 관장하는 여신들이라면 24명인가요? 아니야, 3명뿐이야. 호라이는 원래 계절의 여신들인 자 사회의 안정을 보장해주는 질서의 여신들일세. 그들을 시간의 여신으로 여기게 된 것은 훨씬 뒤의 일이야. 질서를 맡은 에우노미아, 정의를 관장하는 디케, 평화를 책임지는 에이레네가 바로 3명의 호라이라네. 모두 법의 여신, 테미스와 신들의 왕 제우스 사이에서 태어난 딸들이지. 우리를 신속하게 정렬시키는 이 여신은 틀림없이 첫 번째 호라이인 에우노미아일 것이다. 그리스에서 에우는 좋다는 뜻이다. 좋은 소리를 듣다는 에우포니아와 좋은 상태를 뜻하는 에우포리아에서 보듯이 말이다. 그렇다면 에우노미아는 좋은 통치라는 뜻일까? 후보생들은 차례차례 출석 점검에 응한다. 에우노미아는 명단의 출석자들을 표시하고 그들에게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일러준다. 내 차례가 되어 이름을 말하자 에우노미아는 나를 빤히 쳐다본다. 이 여신 역시 내가 자기들이 기다리던 후보생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하지만 에우노미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저 원형극장으로 통하는 부쪽 대로를 가리킬 뿐이다. 원형극장 앞에 다다라 보니 다시 후보생들이 모여 있다. 디케일 것으로 짐작되는 또 다른 호라이가 명단을 보며 학생들의 이름을 하나씩 확인한다. 나는 지나는 길에 여신의 어깨 너머로 명단을 힐끗 본다. 쥘 베른이라는 이름이 지워지고 그 자리에 다른 이름이 들어가 있다. 바로 에드몽 웰즈. 쥘 베른이 살해되자 나의 지도 천사였던 에드몽 웰즈가 갑자기 그를 대신하게 된 것일까? 내가 팽송이라고 이름을 대자 여신은 상자 하나를 준다. 나는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궁금해서 얼른 열어본다. 손바닥만한 십자가 한 개가 들어있다. T자 위에 투명 유리로 된 고리가 붙어있는 십자가다. 목에 걸 수 있도록 작은 사슬이 고리에 걸려 있다. 아래쪽에는 작은 바퀴처럼 생긴 회전식 조절장치가 3개 부착되어 있고 조절장치마다 글자가 하나씩 새겨져 있다. 에드봉 웰즈가 알려준다. 앙크 1세, 신들의 권능을 상징하는 십자가야. 신들의 권능을 상징하는 십자가라. 나는 그것을 뒤집어 본다. 아래쪽에 번호가 적혀 있다. 142,857. 내 빌라와 같은 번호다. 나는 나의 지도자이자 동기생인 에드봉 웰즈와 보조를 맞추어 원형 극장 안으로 들어간다. 계단식 좌석이 중앙의 무대를 둘러싸고 있는 내부의 모습은 고대의 여느 원형 극장과 별반 다르지 않다. 우리 주위에서는 후보생들이 삼삼오오 무리를 지어 다소 불안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우리가 마치 어떤 아이의 꿈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말하자 에드봉 웰즈는 다른 가정을 내놓는다. 그보다 어떤 책 속에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지. 어떤 작가가 여기를 배경으로 삼아 써놓은 이야기 속에 말이야. 독자가 관심을 가지고 책장을 넘기면 책이 생명을 얻고 그 속에 있는 우리도 살아 움직이게 되는 것이지. 나는 어깨를 으쓱해 보인다. 너무나 엉뚱한 생각이라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꿋꿋하게 말을 이어나간다. 어떤 작가가 그리스 신화를 깊이 연구한 뒤에 그것을 독자들이 새롭게 즐길 수 있도록 더욱 재미있는 버전을 만든 것인지도 모르지.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소설일 수도 있다는 거야. 나는 그의 생각에 장단을 맞춰준다. 그렇다면 그 작가는 우리를 소설의 인물로 대하고 있겠군요. 그런데 그는 소설의 줄거리를 이미 다 작성해 놓았을까요? 그는 결말을 먼저 써놓았을까요? 아니면 자기의 피조물인 우리와 함께 플롯을 짜나가는 것일까요? 에드몽은 반쯤은 진지하고 반쯤은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본다. 노란 토가를 입고 꽃과 열매로 만든 관을 쓴 젊은 여자가 우리에게 신호를 보낸다. 새로운 후보생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옆으로 나란히 서달라는 것이다. 세 번째 호라인가요? 아닐세, 다른 여신이야. 계절의 여신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싶어. 나는 아주 가까이에서 여신의 향기를 맡는다. 은방울꽃과 백합의 향기가 섞여 있다. 이 여신이 계절의 여신 가운데 하나라면 틀림없이 봄의 여신이래라. 금색의 커다란 눈, 윤기가 자르르한 머리, 가냘프고 고운 손을 보자 경탄이 절로 인다. 에드몽 웰주가 제지하지 않았다면 나는 그녀를 만져보려고 손을 뻗었을 것이다. 나는 계단식 좌석에 흩어져 있는 동기생들을 살펴본다. 잘 알려진 얼굴들이 적지 않다. 내가 알 듯한 얼굴로는 화가 앙리드 툴루즈 로트레크와 소설가 기스타브 플로베르, 열국의 비행을 개척한 몽골피의 형제 중 하나인 에티엔, 도예의 명인 베르나르 팔리시, 인상파 화가 클로드 모네, 비행기구 발명가 클레망 아데르, 조각가 오기스트로 등이 있다. 여자 후배생들도 보인다. 황금의 목소리로 관객을 사로잡았던 명배우 사라 베르나르, 조각가 까미우 클로델, 물리학자 마리 퀴리, 영화배우 시몬 시뇨레, 독일의 스파이라는 혐의를 받고 처형되었던 비우느 댄서 마타리. 에드몽 엘즈는 매우 사교적인 태도로 마타라이에게 다가간다. 안녕하십니까, 에드몽 엘즈라고 합니다. 이쪽은 제 친구 미카엘 팽형입니다. 그 유명한 마타리 맞죠? 갈색머리 젊은 여자는 고개를 끄덕인다. 나와 그녀는 서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저 눈길만 주고받는다. 학생들이 계단식 좌석을 차례차례 채워나가는 동안 저녁 어스름이 서서히 깔린다. 하늘에 달이 떴다. 하나가 아니라 세 개의 달이 세목골을 이루며 나타났다. 올림포스 산의 꼭대기는 여전히 안개에 쌓여 있다. 나는 이곳에 온 뒤로 줄곧 궁금해하던 것을 주위의 후배생들에게 큰 소리로 물어본다. 저 위에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가장 먼저 대답한 후보생은 빈센트 반 고호이다. 회색에다 금빛이 도는 갈색, 오렌지색, 청색이 섞여 있군요. 마타리는 이렇게 속삭인다. 그건 하나의 미스터리죠. 조르주 멜리에스는 특수 촬영을 창시한 영화 감독답게 마술과 트릭을 들먹인다. 귀스타브 에펠은 우주에 건축가가 있다고 대답한다. 시몬 시뇨레는 영화 제작자, 마리 퀴리는 궁극의 원리라는 답을 내놓는다. 고전 비극의 맹배우 사라 베르나르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한다. 우리가 있는 도시가 올림피아이고 저 산은 올림포스라니까 제우스가 있지 않겠어요? 그때 우리 뒤에서 한 학생이 단호하게 말한다. 천만에요! 우리는 일제히 뒤를 돌아본다. 체구가 자그마한 남자 후보생이다. 윤기 없는 갈색 머리와 수염이 부스스하고 동그란 안경을 끼고 있다. 저 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우스나 우주의 건축가도 없고 마술 따위와도 무관해요. 그저 눈에 덮이고 안개에 쌓여 있을 뿐이죠. 연우 산봉우리들처럼 말입니다. 목소리에 자신감이 배어 있다.
그때 산꼭대기에서 갑자기 불빛이 번쩍거리기 시작한다. 마치 안개 속에서 등대가 빛을 비추는 것 같다. 멜리스가 묻는다. 봤어요? 불빛이 반짝이는 거. 수염을 기른 후보생이 말을 잇는다. 그래요. 나도 봤어요. 하지만 저건 그냥 불빛일 뿐입니다. 그들이 산꼭대기에 있는 투광기에 불이 들어오게 한 거예요. 당신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기 위한 것이죠. 다들 저것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군요. 램프에 홀린 모기들처럼 말입니다. 저건 그저 무대 장치와 무대 조명일 뿐이에요. 사라 베르나르가 언짢은 기색으로 묻는다. 대관절 누구시기에 말이 그렇게 딱딱 부러지는 거죠? 남자는 정중하게 허리를 굽힌다. 인사를 올립니다. 피에르 조제 프로동입니다. 에드몽 엘즈가 나선다. 프루동이라고요? 아나키즘을 창시한 그 프루동 말인가요? 맞습니다. 나 역시 당대의 심각한 분쟁을 이야기했던 이 사상가에 관해 알고 있다. 하지만 그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 알고 보니 그는 카를 마르크스와 생김새가 비슷하다. 아마 당시에는 수염과 머리를 기르는 것이 유행이었던 모양이다. 그는 이마가 훤하고 반들반들하며 뒷머리를 한 가닥으로 묶고 있다. 그가 덧붙인다. 무신론자이자 무정부주의자인 프루동, 그리고 스스로 그러하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프루동입니다. 사라 베르나르가 묻는다. 무신론자라고요? 환생을 거듭하는 경험을 하고도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나요? 하지만 인간으로 살던 때에 나는 환생을 믿지 않았어요. 윤회의 사실에서 벗어나 천사가 되었잖아요. 그래요. 하지만 난 천사의 존재를 믿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이젠 신 후보생이 되었군요. 그래요. 나는 무신론자들의 신이 될 거예요. 프루동은 자신이 발설한 그 모순된 말을 만족스럽게 여기는 눈치다. 그의 말이 이어진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은 여기가 정말 신들의 학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고 씨름을 치르면 조물주와 같은 존재가 되리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남자 후보생 하나가 새로 토론을 끼어든다. 그의 눈은 눈동자가 심하게 안쪽으로 몰리는 뇌사시이다. 눈을 바로 뜨려고 애쓰면서 그가 자신감에 찬 어조로 소리친다. 저 위에는 분명 무언가 아주 강하고 아주 아름다운 것이 있어요. 우리는 그저 진짜 신이 되기 위해 공부하는 어린 신들일 뿐이에요. 저 위에는 신들 중에 신이신 위대한 하나님이 계실 거예요. 어떤 존재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내 무릎에 그는 황홀경에 빠진 듯한 표정을 짓는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권능에서든 위엄에서든 생각과 지혜의 수준에서든 모든 점에서 우리를 넘어서는 어떤 존재입니다. 이 후보생의 이름은 루시엥 디프레이다. 그는 안과 의사였다고 한다. 자신은 비록 두 눈의 시선이 어긋나는 사팔뜨기였지만 다른 사람들의 아픈 눈을 고쳐주고 그들이 사물을 잘 보도록 도와주며 살았다. 그러다 그는 마침내 깨달았다. 신앙심을 가진 마음의 눈이야말로 진정한 눈이라는 것을. 프루동이 그의 말을 자른다. 그래요. 그렇게 객적은 소리를 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하세요. 그건 당신 자유니까. 하지만 나는 아무 두려움 없이 하나님도 스승도 없다고 외칠 겁니다. 후보생들 사이로 비난의 웅성거림이 퍼져나간다. 프루동은 기세를 누그러뜨리지 않는다. 나는 성 토마스와 같아요. 내 눈으로 보지 않는 것은 믿지 않죠.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어떤 섬에 모여있는 당신들입니다. 많은 종교가 신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가르쳤음에도 당신들은 입만 열었다 하면 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을 들먹이는 소리가 도처에서 들려요. 당신들은 스스로를 신과 같은 존재로 여기고 있겠지만 내가 보기에 당신들은 신을 모독하는 무리일 뿐이에요. 말이 나왔으니 한번 물어봅시다. 신이라는 게 대체 뭡니까? 우리가 특별한 권능을 누리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내가 천사의 속성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오기 전에 나는 물질 사이를 통과하며 날아다녔어요.
그런데 이제는 배가 고프고 목이 말라요. 이렇게 토가를 뒤집고 있어서 몸이 근질거리기도 하고요. 맞는 말이다. 나 역시 까슬까슬한 천 때문에 불편을 느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배고프다는 말이 나오자 위가 뒤틀리면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한다. 푸르동이 덧붙인다. 내가 보기엔 이 모든 절차의식도 가짜고 안개에 휩싸인 저 산도 엉터리예요. 그 순간 쿵쿵 하는 소리가 울린다. 켄타로우스 하나가 커다란 북을 어깨에 비스듬히 둘러매고 두 개의 채로 두드리며 나타난다. 또 다른 켄타로우스가 나타나 같은 장단으로 북을 친다. 이어서 세 번째 켄타로우스가 등장하더니 이내 20명이나 되는 켄타로우스가 행렬을 지어 저마다 있는 힘을 다해 북을 두드려댄다. 그들은 한 줄로 정렬하여 나온다. 처음엔 원형 무대의 가장자리를 따라 움직이더니 곧 우리 주위로 옮겨와서 우리를 에워싼다. 그러고는 모두 제자리에 서서 북을 두드린다. 북소리는 점점 더 크게 울린다. 우리의 흉곽이 진동할 정도다. 우리의 심장도 붓장단에 맞춰 쿵쾅거린다. 북을 두드리는 켄타로우스는 이제 100명쯤으로 늘어났다. 관자놀이, 가슴, 팔, 다리 할 것 없이 내 몸 구석구석으로 북의 진동이 전해져 온다. 나에게 살과 뼈가 되돌아왔다는 사실이 실감으로 다가온다. 켄타로우스들은 북장단으로 저희끼리 일종의 대화를 하고 있는 듯하다. 몇몇이 즉흥으로 새 장단을 매기면 다른 켄타로우스들은 같은 장단으로 화답한다. 느닷없이 히힝 하는 말 울음소리가 북소리에 섞여든다. 한 여신이 두 다리를 한쪽으로 모은 자세로 말등에 걸터 앉은 채 천천히 들어온다. 투구를 쓰고 은빛 톡가를 입은 차림으로 한 손에는 창을 들고 있다. 한쪽 어깨에는 올빼미 한 마리가 앉아서 관중을 응시한다. 북을 치던 켄타로우스들은 즉시 동작을 멈춘다. 갑자기 서려든 기이한 정적 속에서 여신은 중앙 무대의 자리를 잡는다. 디오니소스처럼 키가 2m 가까이 될 듯하다. 스승신들은 모두 그렇게 키가 큰 모양이다. 여신이 말문을 연다. 한마디 한마디가 또박또박하다. 여러분은 모두 같은 기에 속한 후보생입니다. 이번 기에는 후보생들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말고도 아직 도착하지 않은 후보생들이 더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인 후보생은 100명가량 됩니다. 나머지는 오늘 밤 안으로 여러분과 합류할 것입니다. 이렇게 후보생이 많은 것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학생들을 합치면 모두 144명이 됩니다. 12의 제곱이군. 아담과 하와가 낳은 첫 세대 인간의 수야. 에드몽 엘즈가 내 귀에 대고 그렇게 속삭인다. 여신은 술렁거리는 후보생들을 다시 조용하게 하려는 듯 창으로 바닥을 두드린다. 우리가 한 기의 후보생들을 구성하기 위해서 선발하는 천사들은 인간으로서 마지막 삶을 살았던 나라와 문화가 동일합니다. 그럼으로써 출신 민족이나 국가가 같다는 이유로 분파가 생길 소지를 없애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가 선발한 후보생들은 모두 왕년에 프랑스인이었거나 프랑스와 긴밀한 연관을 가졌던 천사들입니다. 여신은 계단식 좌석을 쭉 둘러본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다. 푸르동조차 조용하다.